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어머니의 인생입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나 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겪어온 삶의 궤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옥순 씨는 올해 74입니다. 그녀가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진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옥순 씨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74이 될 때까지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도리이고 아내의 본분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74년을 그렇게 살아온 그녀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날이 왔습니다. 바로 손자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정말 창피해요. 그리고 아들은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이것은 그저 한편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지금도 어디엔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어머니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의미, 사랑의 본질,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옥순 씨의 신혼 시절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남편과 그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곤 오직 열심히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변변한 직장이 없었고 이옥순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청소며 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하루 세끼 제대로 먹기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였습니다. 이옥순 씨가 22살이 되던 해 처자의 현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들이니까 더욱 귀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들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갓 태어난 현준이를 품에 안고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주자고 다짐했습니다. 2년 후에 딸 지영이도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들에게 더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 시대 어머니들이 다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옥순 씨는 가난해도 아이들만큼은 다른 집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새 옷 한 번 사본 적 없이 늘 남의 옷을 얻어 입으면서도 아이들만큼은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들 밥상만큼은 부족함 없이 차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이옥순 씨는 정말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공장 경비를 섰습니다. 이옥순 씨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공장에서 부품 조립 일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다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쉴 수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성공하면 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뀔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고물상을 차렸습니다. 고물상이라고 해봤자 평수도 작고 초라한 곳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폐지와 고철을 수거해오고 이옥순 씨는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손님들이 보기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일이었겠지만 그들에게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못 배웠지만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번듯한 직장을 갖게 해주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현준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고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꼭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옥순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로 성공해서 이 가난한 처지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준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부모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고물상을 하는 부모라는 것이 창피했나 봅니다. 엄마 학교에 오지 마세요. 친구들이 다 봐요. 아빠도 학부모 모임 같은데 오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날카로운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루한 차림과 초라한 행색이 아이 보기에도 부끄러웠나 봅니다. 하지만 이옥순 씨는 아이가 예민한 사춘기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딸 지영이는 오빠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고물상 일도 기꺼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당당하게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영이보다 현준이가 더 걱정되고 신경 쓰였습니다. 아들이니까 더 잘 되어야 한다고,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지영이에게 깊은 상처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고물상이 점점 안정되면서 살림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꼼꼼해서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큰 업체와도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니 제법 목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말입니다. 현준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지영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준이는 대학에 들어간 후로 더욱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고 와도 빨리 가려고만 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 컸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아빠 친구들한테 고물상한다는 말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이옥순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커서 독립하려는 게 당연하다고, 부모 때문에 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키운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현준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될 무렵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으윽하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으며 이옥순 씨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한쪽 몸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남편. 의사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말씀이 이옥순 씨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고물상 일은 온전히 이옥순 씨의 몫이 되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와 재활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밤새 남편을 돌보고 새벽에 고물상에 나가 일하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이옥순 씨는 현준이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혼자서는 너무 힘들다. 조금만 도와줄 수 없니?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 때문에 정말 바빠요. 죄송해요, 엄마.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을 간병하면서 이옥순 씨는 인생의 쓰디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마치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다시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말도 어눌해지고 이옥순 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들의 모습에서 이옥순 씨는 차가운 현실을 봤습니다. 현준이는 한 달에 겨우 한두 번, 그것도 마지못해 병원에 와서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30분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형식적인 인사를 던지고는 아버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연신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시간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간혹 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내밀면 잠깐 잡아주다가도 금세 놓아버렸습니다.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와서는 아버지가 무의식 중에 흘린 침을 보고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러시지 말고 간병인 쓰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들으며 이옥순 씨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될수록 아이들의 발걸음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간절히 물으셨습니다. 현준이는 언제 와? 지영이는 어디 갔어? 그럴 때마다 이옥순 씨는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거짓말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올 거예요.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흐려진 눈동자에서 이옥순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아무 말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깨워도 잘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의사를 불렀고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뇌압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현준이와 지영이에게 연락했지만 현준이는 회사 일이 있어서 내일 가겠다고 했고 지영이는 지금 시댁에 있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옥순 씨 혼자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남편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옥순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그 목소리가 이렇게 약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 간신히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바짝 대고 들었습니다. 여보, 옷장 맨 뒤를 봐. 거기에 봉투가 하나 있어. 무슨 봉투요? 당신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마지막 힘을 짜내며 이옥순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쓸 일이 있을 거야. 꼭 숨겨둬. 아이들을 너무 믿지는 마라. 그게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은 이옥순 씨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의 그 마지막 말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었는지를. 그때 남편의 눈에서 이옥순 씨가 본 것은 깊은 실망이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이옥순 씨는 정말 허전했습니다. 40여 년을 함께 산 동반자가 떠나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고물상도 혼자서는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남긴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뜻일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오랜 병원비 때문에 돈을 많이 썼지만 그래도 남편이 모아둔 돈이 남아 있어서 당분간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알뜰하게 모았던지. 하지만 마음은 갈수록 공허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안부 인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현준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드디어 며느리를 보게 되는구나 싶어 기대가 컸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첫 만남은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현준이가 정한 곳이었는데 이옥순 씨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을 입고 갔는데 며느리 될 사람인 혜진이를 보는 순간 위축됐습니다. 혜진이는 정말 세련되고 예뻤습니다. 그런데 이옥순 씨를 보는 눈빛이 뭔가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중하게 인사는 했지만 그 속에서 이옥순 씨는 미묘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차림새가, 그녀의 말투가,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될 사람이니 잘해야겠다 싶어 최대한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아, 우리 현준이 잘 부탁해요. 그런데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혜진이가 슬며시 꺼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신혼집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요즘 시대에 전세금 3억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현준 오빠 혼자서는 마련하기 어려우니까요.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 맞죠? 요즘 시대에 신혼집은 시댁에서 마련해 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3억이라니. 그것은 남편과 이옥순 씨가 평생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혜진이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현준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나 한 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던 어느 날 이옥순 씨에게 진지하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준이한테는 1억, 지영이한테는 5천만 원만 줘. 나머지는 숨겨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옥순 씨는 남편의 유언대로 했습니다. 현준이에게는 1억을 주고 그녀가 한 푼, 두 푼 절약해서 따로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더 보탰습니다. 총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준아,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야. 엄마 고마워요. 그때 현준이가 보여준 감사의 표정을 보며 이옥순 씨는 뿌듯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혜진이의 태도가 싹 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라며 공손했던 혜진이가 돈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옥순 씨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이옥순 씨는 완전히 배제됐고 혜진이 어머니가 모든 걸 주도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듣기에는 배려하는 말 같았지만 실제로는 참견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옥순 씨는 그저 결혼식 날 조용히 앉아 있는 들러리 손님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영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빠 결혼 소식을 듣고 찾아온 지영이가 오빠한테 얼마 줬냐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5천만 원 주고 오빠는 얼마나 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오빠만 예뻐하시더니 이런 것까지 차별하세요? 그 말이 이옥순 씨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돌이켜보니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아들이라고 더 아끼시잖아요. 저는 딸이라서 항상 뒷전이었잖아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가 원하는 건 다 사주면서 제가 뭘 갖고 싶다고 하면 딸이라고 무관심했잖아요. 지영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옥순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말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남편과 이옥순 씨는 죽도록 일해도 두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줄 수 없었습니다. 현준이는 아들이기도 했지만 한번 원하는 걸 말하면 끝까지 해달라고 조르는 성격이 있어서 없는 형편에도 어떻게든 해줬던 것입니다. 지영이는 안 된다고 하면 금세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옥순 씨는 이 아이는 착하니까 이해해주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서운함을 꾹꾹 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지영이 가슴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아파서 3년간 투병할 때도 지영이가 자주 오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쌓인 서운함이 친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현준이가 결혼하고 나서는 아들 집 한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항상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옥순 씨가 먼저 전화하면 혜진이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현준 씨는 회사에 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마치 이옥순 씨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혜진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현준이가 전화 받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전화가 또 왔다고? 이번에는 뭐라고 해? 그냥 바쁘다고 해. 솔직히 부담스러워. 나도 부담스러워. 그 전화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됐구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구나. 그로부터 1년 후 현준이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손자가 생긴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어서요. 돌잔치는 큰 호텔 뷔페에서 열렸습니다. 이옥순 씨는 손자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비싸지는 않지만 마음을 담아 선물도 준비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옥순 씨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됐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보니 혜진이 친정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모두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이옥순 씨만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혜진이는 이옥순 씨를 보더니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아, 저분이 시어머니구나. 생각보다 더 촌스럽네. 그 말을 듣고도 참았습니다. 손자 돌잔치인데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가져오려고 뷔페 코너로 가던 중에 혜진이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그래. 차림새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가져오려던 접시를 놓칠 뻔했고 손끝까지 떨렸습니다.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혜진이가 이옥순 씨에게 직접 한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곳에 오시면 조금 격식을 차려 입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정말 창피해요. 그 순간 40년간 쌓아온 인내심이 무너졌습니다. 혜진아, 그게 어른한테 할 말이야? 어머니 때문에 돌잔치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이옥순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준아, 엄마가 그렇게 창피하니? 아들, 하지만 현준이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정말 창피해요. 74년 동안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이옥순 씨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이옥순 씨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자식들에게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참혹함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선 이옥순 씨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들 말대로 세련되지 못한 늙은 여자일 뿐이었을까요? 남은 돈도 없고 교양도 없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일 뿐이었을까요? 그런데 문득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믿지는 마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이미 자식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이옥순 씨는 처음으로 남편의 책상 서랍을 뒤져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결혼 후 40년 동안 한 번도 건드려 보지 않았던 남편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서랍 맨 뒤쪽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흔적이 묻어있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옥순이에게 꼭 필요할 때 열어보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대체 무엇을 숨겨놓았던 걸까요?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 여러 개와 증권, 그리고 남편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기예금 통장, 주식, 심지어 신탁까지. 그리고 도장이 여러 개 찍힌 유언장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대부분의 재산을 이옥순 씨 명의로 만들어 놓았고 아이들 몰래 신탁도 설정해 놨더라고요. 남편이 고물상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아껴 모으고 또 투자에 모아둔 돈이 무려 15억이 넘었습니다. 이옥순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5억이라니.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런 돈이 있었다니. 더 놀라운 건 남편의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살아생전에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로 남겨.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많다는 걸 왜 숨겨뒀는지 궁금하겠지.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지켜봤어. 그래서 내가 아프기 전에 미리 조금씩 준비해 두었어. 그런데 내가 아프면서 많은 걸 깨달았지. 현준이가 병원에 와서 하는 말들, 지영이가 아픈 아버지를 보며 하는 표정들, 다 보고 있었어. 그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짐이 되어버렸더라고. 그래서 결심했어. 아이들한테는 적당한 돈만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필요할 때 쓰라고. 언젠가는 꼭 필요한 날이 올 거야. 여보, 아이들을 원망하지는 마. 그저 그런 세상이 된 거지. 하지만 당신은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해.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 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봐. 그리고 절대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마. 당신 곁에 있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당신 참 고생 많았고 고마웠어.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옥순 씨를 사랑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이옥순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이옥순 씨는 가난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혹시 짐이 될까봐, 혹시 부담될까봐 항상 조심조심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돈을 결혼할 때 아낌없이 주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었지만 자식들이 이옥순 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 마음속에 정말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재산을 정리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상속세 문제도 있고 각종 절차도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현준이 고등학교 동창인 민수였습니다. 그도 상속 문제로 왔다가 이옥순 씨를 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뵙다니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민수구나. 혹시 상속 관련 일이신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정리할 게 있으신가 봐요. 그때 이옥순 씨가 당황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민수가 그런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어머니 현준이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 많으셨나 봐요. 이런 곳까지 오시는 걸 보니. 하지만 민수는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현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가 그러는데 저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봤다면서요. 혹시 아버지 상속 때문에 가신 거냐며 뭔가 복잡한 절차가 있냐며 현준이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그러는데 엄마가 상속세 관련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현준이가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법무사 사무실 일 이후로 자식들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옥순 씨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때마다 더욱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할인 상품만 사던 이옥순 씨가 갑자기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74년을 살면서 백화점에서 제 옷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그런 곳에서 옷을 골라보고 싶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아는 사람이 혜진이한테 말했나 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영이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준이가 지영이에게 말했나 봅니다. 지영아, 엄마가 요즘 이상해. 법무사 사무실도 다니고 은행도 자주 다니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뭐 법무사 사무실에? 그럼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돈을 남겨두셨나 봐. 그날 저녁 지영이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평소와 달리 돈을 많이 쓰시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건가요? 오빠 말을 들어보니 엄마가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시고 심지어 법무사까지 찾아가신다면서요? 평소와 너무 다르잖아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의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저희 몰래 재산을 남겨두신 거 맞죠? 엄마 저도 아버지 딸이에요. 오빠만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 더 있으면 저한테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지영이마저 돈 때문에 이런 말을 하다니. 그동안 이옥순 씨가 현준이만 편애했다고 서운해했던 지영이가 결국 따져보니 돈에 대한 욕심은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 후 현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돌잔치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미안하다는 전화였습니다. 엄마, 그때 저희가 너무 말을 함부로 했어요. 죄송해요. 됐다, 현준아. 엄마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사실 혜진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준이 말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애쓰는 듯한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역시 그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결국 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어려운 일은 없으신지 걱정되어서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엄마를 걱정했다면
돌잔치에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을 리 없잖아요. 며칠 후 현준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혜진이와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혜진이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케이크도 사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딸기 케이크요. 현준이도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옥순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변한 태도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혜진이가 케이크를 꺼내면서도 눈은 집 안 곳곳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온 건 엄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되어서요. 이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어려우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혜진이가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께서 적금이나 그런 거 더 해놓으신 건 없나요? 요즘 금리도 낮고 해서 더 좋은 데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숨겨둔 재산이 더 있는 건 아닌지 저희가 관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돌잔치에서 엄마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라며 모욕했던 아들 내외가 말입니다. 그 다음날 지영이도 혼자 찾아왔습니다. 오빠 내외가 다녀간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엄마 어제 오빠 가족이 왔다면서요? 무슨 이야기 했어요? 별거 아니야. 엄마 저도 알 권리 있어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더 있으면 저한테도 말해주세요. 지영이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운해하던 딸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오빠만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아버지 딸인데. 엄마 제가 그동안 차별받으면서도 참고 살았는데 이런 것까지 불공평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지영이도 현준이와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옥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남편의 유언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현준아, 엄마가 멀리 이사 간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다. 너희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현준아, 엄마 마음 정했으니까 말리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엄마, 전화를 끊고 지영이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 이사 간다. 너희들이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너희가 자식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동안 너희들 어린 시절에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하며 살았어. 돈이 없어서 좋은 것도 못 해주고 부끄러운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죄인처럼 살았단다.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 가난하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죄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말이야. 엄마 평생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난한 엄마가 아니라 그냥 이옥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단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해서 팔았습니다. 예전부터 늘 그리워했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집 오기 전 20살까지 살았던 고향 영주로 말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셨던 그 정든 동네에 작지만 아늑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영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습니다. 시집 와서 한 번도 제 고향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돌아가게 되다니. 74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기차가 영주역에 도착했을 때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공기도 더 맑고 하늘도 더 높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이옥순 씨를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냥 이옥순으로 봐주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예뻤고 무엇보다 자식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영주에 정착하고 나서 이옥순 씨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늘 부끄러웠는데 이제야 당당하게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한글 교실에 등록했더니 이옥순 씨처럼 배우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기뻤습니다. 74세에 받는 첫 번째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도 배웠습니다. 평생 운동이라곤 해본 적 없었는데 시원한 잔디밭에서 공을 치니까 마음까지 후련해졌습니다. 함께 파크 골프를 치는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옥순 씨,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식사 어때요? 좋아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눈치를 보느라 편하게 웃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멀리 오셨어요? 현준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이런 곳에서 사시면 어떻게 해요?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려요? 지영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옥순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역시 마지막까지도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돈이었구나. 그 돈은 엄마가 쓸 거야.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써보고 싶어. 그리고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면서 의미 있게 쓰고 싶고. 엄마 그래도 저희는 자식인데. 현준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리를 주장하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 정말 자식다웠다면 엄마가 이렇게 떠날 일은 없었을 거야. 이옥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를 사랑한다면, 엄마의 행복을 원한다면, 엄마가 이 돈으로 하고 싶은 일 하는 걸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게 진짜 자식이 할 일이야. 자식이면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해야지. 부모의 재산만 계산할 게 아니라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거 아니니? 난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 말에 두 자식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자식들이 돌아간 후 며칠 뒤 지영이가 혼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영이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저희한테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가 여기서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 선택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지영아, 엄마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래라. 그 후로 지영이는 자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엄마가 건강한지 잘 지내는지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영주까지 찾아와서 함께 밥도 먹고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갔습니다. 현준이는 여전히 서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명절 때 간단한 안부 전화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영주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이옥순 씨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혼자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센터에 기부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는 일에도 참여했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후원해 주셔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든든하게 식사하실 수 있어요. 복지사 선생님이 고마워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옥순 씨가 다니는 한글 교실에도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옥순 씨처럼 배우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책을 보며 공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옥순 씨는 점차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옥순 씨처럼 자식 문제로 상처받은 분들도 있었고 홀로 외로움을 견디며 사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옥순 씨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는 이옥순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나이 들어 홀대받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옥순 씨는 영주에서의 삶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왔지 이옥순이라는 개인으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한글 교실에서는 열심히 배우는 학생 이옥순이었고 파크 골프장에서는 즐겁게 운동하는 동호인 이옥순이었으며 복지관에서는 따뜻한 기부자 이옥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정말 필요한 날이 왔네요. 당신이 숨겨둔 이 돈 덕분에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여보,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줘서. 74세에 찾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설레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즐거웠다며 감사했습니다. 아무도 이옥순 씨에게 엄마는 이래야 해, 어머니는 저래야 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글 공부도 계속하고 있고 파크 골프 실력도 늘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가끔 여행도 다녔습니다. 경주도 다녀왔고 부산 바다도 구경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옥순 씨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낯선 이웃을 돕는 것도 똑같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이옥순 씨는 글쓰기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권유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평생 글다운 글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필을 들고 공책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신혼 시절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이야기, 남편의 병과 죽음, 그리고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 글을 쓰는 동안 이옥순 씨는 많은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가라앉았고 자식들을 향한 원망도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은 이옥순 씨의 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지관 선생님들이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가 되는 글이라며 칭찬을 했습니다. 널리 알리면 좋겠다고.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이옥순 씨는 지역신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투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글이 실렸습니다. 74세에 쓴 첫 번째 글이 활자화된 것입니다. 글이 신문에 실린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옥순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고 어떤 분은 직접 복지관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옥순 씨는 그분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늦깎이 인생학교.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모임에서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날은 함께 요리를 배우고 어떤 날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어떤 날은 그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이옥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옥순 씨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책이요? 제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옥수님이 쓰신 수필들과 강연 내용, 그리고 인터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판사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책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몇 달에 걸쳐 이옥순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 자식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 남편의 병과 죽음,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까지. 글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다시 꺼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글로 쓰면서 그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조금씩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74세에 찾은 나의 인생으로 정했습니다. 출간된 책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다는 서평을 남겼습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 여성들의 아픔과 희망을 담은 교과서입니다. 어느 저녁 이옥순 씨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책이 나왔어요. 우리 이야기,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요. 평생 글을 제대로 써본 적 없는 제가 책을 냈다니 믿어지세요? 당신이 남겨주신 그 돈 덕분에 저는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공부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책까지 내고요. 당신이 마지막에 남긴 말, 아이들을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이 정말 맞았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과는 이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요. 여보, 감사해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셔서요. 당신 덕분에 저는 74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연장에서 이옥순 씨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74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이제 와서 뭘 하겠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은 건 없다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꿈을 꿀 권리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자식들과 거리를 둔 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였어요.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은 결국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이제는 자식들도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지배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을 넘어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변하고 싶다는 마음,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